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부분적 야권 연대론 언급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조금 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한양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4일 오전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뭐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왔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만우절인데 믿어도 괜찮겠죠? 네.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선거입니다. 우선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당의 표결집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고요. 야당도 좀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표가 쏟아져 나올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바꿔 말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다고 한다면 결집된 소수가 무관심한 다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그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존재감을 갖다 잃게 된다고 한다면 정당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부수를 이제 띄워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정당 입장에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개인 입장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실패한 원인이 뭐 다양하게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번 큰 선거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는 자기 개인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갖다 굳혀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절박감에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박원순 현 시장에게 양보한 이후 두 번째 출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양보를 했다고는 하는데 뭐 저는 아름다운 양보라기보다도 지난번에 안철수 그때 당시 후보가 양보를 한 것은 네. 다음 대선, 지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양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뭐 굳이 아름다운 양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각각의 3법과 모양이 지금 다른 위치에 지금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통합이라든가 연대 이런 말이 이제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은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의 목표는 다음 대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까지 바른미래당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탄탄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일 패배하더라도 안철수라는 그 당의 큰 인물이 나서서 바른미래당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떤 전략적인 어떤 생각으로 지금 출마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진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로 한국당과 연대론까지 지금 흘리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로 TK 출신이고 TK의 대표주자라는 것을 가치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과 둘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의 이번 서울시장 출마는 뭐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주에 유승민 이 공동대표 이 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내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한 발 물러서긴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일단 이 발언의 배경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에 에드벌룬을 좀 띄워봤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네. 선거입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어느 당이고 중요하지 않은 당이 없겠지만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도인데 선거인데 거기서 그 중에서도 지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가 서울하고 제주 뭐 네. 이런 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 해볼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가 출마를 했을 때 1대1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구도를 좀 만들어야 될 부담도 있고 또 서울도
여러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안철수라는 카드를 내세워서 승리를 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소통령이나 마찬가지라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거공학적 계산을 갖다가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직은 당내 반발 기류나 더 나아가서 유권자들이 정말 그런 시도들을 갖다가 이해를 해줄 것이냐. 유권자들이 저걸 야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꼭 필요한 어떤 연대냐. 라고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그런 데 대해서는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도 않았고 충분한 고려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일단 에드벌룬을 띄워서 소위 말해서 간을 본다. 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특히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이 한국당은 싸워서 경쟁에서 이겨야 될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선거연대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이 과연 한국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이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권의 무기는 선거를 지배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슈, 그다음에 인물, 구도가 있는데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이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있죠.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거기 같이 가야 되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당했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당했기 때문에 이슈 면에서는 여권이 확실한 우위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데 선거라는 것은 비슷하게 해야만이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는 야권의 무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도인데 인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당의 인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그래서 인물난을 겪는 것이 지금 홍준표 대표인데 이렇게 봤을 때 야당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구도를 어떻게 만드냐. 야권의 전통적인 구도 무기는 야권 단일화. 야권 연대 이런 걸 통해서 돌파를 해서 여권과 1대1 구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통적인 선거 방식인데 물론 뭐 이렇게 하자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또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항상 정치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소수파는 항상 시끄러워야만이 국민이 관심을 가져둡니다. 특히 선거 캠페인이 들어갔을 때는 더군다나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어오기 위해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념적인 갈등도 보이고 그리고 이 연대를 놓고 서로 우리는 아니다 해서 내부적인 갈등의 모습도 보여야만이 저 당이 그래도 뭐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중도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인데 이런 것도 야권에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슈 면에서는 여권이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진보적인 가치와 보수적 가치에 같이 할 수가 있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정당이 미국의 정당 정치를 지금 받아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의 저는 지역적 배경이 약간은 다를지라도 같은 보수 정당 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책으로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아젠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뭐 우리 정당을 무지개 정당으로 많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권 연대는 피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야권 연대를 통해서 여권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정치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야권 연대 가능성 상당히 높게 봐주고 계신데 일단 한국당의 반응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이 공조는 가능하다 다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 속내를 읽어보자면 해석해보자면 야권 연대 꼭 싫지만은 않다. 이런 반응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를 못 구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도 그러고 여기저기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대표의 그 발언은 구원 보트를 갖다가 지금 만난 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아까 우리 장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덥석 받아가지고
이것이 뭐 기성사실화되고 별로 관심을 못 끄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노이즈 마케팅의 길을 갖다 택한다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홍준표 대표도 당장 그 연대에 대해서는 비겁한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으로서는 저는 일단 에드벌룬이 띄워졌기 때문에 양쪽에서는 이 선거 연대를 향해서 계속 모색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 반성을 안 했고 비전이 없고 뭐 이런 문제 이전에 그런 추상적인 문제 이전에 당장 선거에 내보낼 인물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연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90력 연대 쪽으로 90력은 굉장히 세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로 뭐 여러 명에게 제안을 했다가 사실상 뭐 이 카드가 실패하면서 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공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남지사에는 또 김태호 전 경남지사 공천을 또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이 보수 결집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좀 올드보이들이 다시 재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그만큼 물론 정치력이 있고 뭐 장점과 단점이 있고 야당의 선명성을 내세우기보다는 과거에 오래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기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신선감은 줄 수가 없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듯이 야당이 한계입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맞았고 한국당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된 상태에서 정치 신인들이라든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끌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홍준표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서 그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인재 영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적으로 발표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한국당이 그만큼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는 정치를 직업으로 했던 그리고 과거의 보수 세력을 견인해 왔던 김태호 경남지사, 뭐 총리 후보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김문수 지난번에 대구에도 출마를 했었고 경기지사도 뭐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인재 충남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치 신이라든가 선명성 있는 파괴적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집토끼 먼저 지금 구축을 하자. 이번 선거에서 혹시 진다고 하더라도 2년 뒤에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선을 대비한 인적 구성, 인적 포지션을 이번에 선보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뭐 선거에서 새로운 인물을 국민들한테 내세워서 결국은 정당이 새롭다는 것은 인물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당 현실이 어렵고 그러나 집토끼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보수 정당의 기치를 다시 세워서 출발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제가 저기다 좀 몇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연관지어서 자업자득이라기보다는 그 일 이후에 한국당이 보여온 한국당이 걸어온 길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반성하고 비전을 보여야 된다고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성이나 비전 제시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의아스러운 공천들을 한단 말이죠. 당권에만 집착을 해서 그런 싸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못하고 인문란을 겪고 있는 거죠. 김문수 전 지사를 갖다가 공천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전략 공천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무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올드보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당내에서 그냥 이렇게 전략 공천이니 이런 말을 갖다 붙이기 이전에 아주 맹렬한 반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다시 이렇게 받아들여 주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정치라는 데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럴 때 왼쪽 날개가 늘 약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 오른쪽 날개가 부러진 상태에서
제 기능을 못해서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면에 있어서 한국당이 큰 책임을 또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도 못 구하는 거고 그래서 올드보이를 갖다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드보이 갖고 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게 다가서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이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박영선, 우상호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좁혀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미있는 상황이 이 박원순 시장을 뺀 나머지 2명의 후보 그러니까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당시 있었던 아름다운 양보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 경선에도 과연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도미노 게임으로 선거는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일단은 민주당이 된다고 느끼는 유권자라든가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후보들도 당연히 느끼지 않겠습니까? 본선보다 예선이 훨씬 치열한 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과거에 MB라든가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치르고 나서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인물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선이 훨씬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는 이전 투구 형식으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예선을 통과하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 박영순 후보도 마찬가지로 저는 두 후보가 단일화해서 박원순 현 시장한테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여기에 또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또 끼어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소재로서는 안철수 인재영 위원장이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애초에 서울시장이 됐을 때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그때 당시에 후보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후보가 된 그리고 정책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능력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이런 후보기 때문에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논리로 안철수 위원장을 지금 이제 써먹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이제 3파전이 진행되다가 막판에 저는 양대 박원순, 우상호 두 분이 단일화를 해서 박원순 현 시장과 이렇게 막판 결선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 공식 출범을 시켰는데 일단 정확하게 20석으로서 네 번째 교섭단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도 시작되는데 이 네 번째 교섭단체가 이 현안 처리,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작용하겠죠. 지금 이제 국회는 국민들이 이제 원래 원했던 다당제 구도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교섭단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교섭단체는 지금 범여권 친화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 처리에 있어서 상당 부분 여권의 숨통을 좀 틔워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문을 열자마자 또 혹시 19명이 되거나 18명이 되면 저 교섭단체를 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점은 앞으로 좀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교섭단체가 그 국회에서 사당 체제가 네 교섭단체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추경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그런 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헌안에 관해서는 한국당이 지금 3분의 1 이상을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을 갖다가 얻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가 들어오더라도 한국당을 어떻게 개헌 대열에 동참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은 교섭단체가 또 하나 등장한 것만으로는 뾰족수가 생긴 거는 아니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네 번째 교섭단체 딱 의원 20명 교섭단체 요건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이 지방선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박지원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강하게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박 의원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2004년도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붙었을 때는 열린우리당의 실정이 상당히 진행돼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호남에서 완전히 압승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특히 대통령이 후광을 입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고,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구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마하면 민주당 후보한테 떨어질 가능성이, 낙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야권의 단일 후보, 앞으로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당과 정책적인 공조를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중도 보수와 진보 개혁이 거의 반반 지금 국회에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남지사 후보를 박지원 의원한테 준다면, 단일 후보로 준다면 여기서 아마 이탈해가지고 지사로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여권이죠. 여권 단일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탈당해서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다만 이용호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고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용호 의원이 들어와서 채워주고 그것을 한석 남는 것을 박지원 의원이 나가서 전남지사 후보로 나간다면 교섭단체가 유지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선이 일단 나갔을 때 당선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확신을 가져야만이 탈당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사에 출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진 한양대 겸임교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